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늦어도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수요를 받지 말라는 정부 조치에 따른 겁니다. 또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올라 4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했습니다.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무, 배추, 고등어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연 4.5%보다 크게 낮다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재무장관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촉구에도 불구하고 7일 열리는 연준 FOMC에선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가 글로벌 실물 경제로 올마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 4월 6.8% 감소했고 중국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졌으며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추락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파장과 대책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F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선포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 전 수입 급증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추락했죠. 미중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는다면 그 수입마저 줄면서 대형 마트의 매대가 텅텅 비게 되고 근로자들은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을 잃게 된 우리의 대미 수출은 더 걱정입니다. 자동차 최대 수출항인 경기 평택항 부두는 벌써 한산합니다. 실물 경제 충격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피너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관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하기 시작한 지 선포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혼란과 혼돈을 거쳤고 실물 경제로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부터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년 만에 마이너스 추락했는데요. 장기철 박사님,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뭐 경기 침체로 가는 뭐 이런 신호 같은데 0.3 마이너스 예상보다 큰 건가요? 어떤 거요? 사실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은 0.4%, 0.3%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무역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3월 달 이때 네. 그 수입이 엄청 늘어났어요.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시장에서의 분석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4월 네.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수입을 먼저 땡겨 놓는 것이 수입에 많이 과대 계상이 되고 그것이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커진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 애틀란타 연준이 계속 분기별 성장률을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2%대 정도의 역성장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런 수입을 좀 땡겨온 부분도 있었고 또 관세 및 뭐 아비트러지 트레이딩에 따른 금의 수입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예. 금 수입이 그 순수입을 낮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역성장할 거로 예상을 했었지만은 네. 실제로 역성장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또 역성장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성장이 이제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다. 뭐 성장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물건을 사서 쓴다거나 또는 뭐 정부가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기업이 뭐 투자를 한다거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게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미국에 있는 돈이 좀 빠져나가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겁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민간의 소비, 예. 그리고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예.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순수출이 GDP를 약 5%포인트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사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근데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번에는 1.8% 증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1.8%. 네, 전분기의 4% 증가에 비해서는 또 크게 둔화가 된 수치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7.9 떨어지면서 86을 기록하는 등 지금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2일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했던 것보다 0.9%포인트 낮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렇게 계속 이제 관세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언론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미국이 사실 물가 때문에 좀 걱정을 해왔으니까 물가는 잘 안 잡히는데 경제 성장도 거꾸로 가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나? 이런 걱정을 할 텐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전기 대비 연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들 전망에 따르면 2분기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제적으로 수입을 했던 부분이 좀 정상화되면서 순수출이 성장률을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0.5%포인트, 4.8%포인트 낮췄는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역성장은 멈출 것 같지만은 저희들 전망에 따르면은 하반기에 전기 대비 연율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냥 플랫, 네. 그냥 0%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 둔화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성장률이 약 한 1.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건 저희 전망이지만 1.1%면은 2001년에 1% 이후에 경제 위기를 빼놓고선 가장 낮은 숫자예요. 올해가. 예. 그러면 그래요? 경기는 그만큼 둔화된 상황이고 예.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번에 같이 발표된 개인 소비자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보면 헤드라인이 2.5%고 예. 코어가 2.6%인가 그럴 거예요. 2.6%? 그렇게 되면 이게 2.8%네요. 그러면 이게 염준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으로 하는 게 2%잖아요.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올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지금 2%, 3%, 4%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효과 때문에. 그래서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니까 네. 실제적으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역성장이 되는데 과연 2분기까지 그렇게 될지는 조금. 2분기는 아까 순수출, 그래 경제 성장률을 좀 갉아먹는 효과는 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내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금 뭐 재무장관도 연준에다 대고 자꾸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하네요. 우리나라와 좀 달리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달 다음 주네요. 연준 FOMC 회의가 네.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정권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근거로 드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 그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전의 수치들입니다. 관세 영향이 그리고 안 정책이라는 반영되는. 것은 통화 정책은 특히 이제 경제로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보고 정책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당장 인하를 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경제 지표를 추가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금리 관세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나타나게 될 걸 생각하면 연준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여튼 뭐 관세 싸움이 관세 전쟁이 뭔가 협상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중국을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예외 뭐 면제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중국과는 대화의 움직임이라든지 협상의 좀 조짐이 좀 나타나고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시진핑 주석과도 뭐 전화를 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부과가 되고 4월 8일 날 90일 유예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자체가 중국을 타겟팅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깊게 할 수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협상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17개국에 대해서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뭐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그 첫 번째가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미국은 그 주요국과의 협상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빨래야 하반기 정도 돼야지만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도전적으로 기다리겠다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냥 이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어떤 적극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면 올해 11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두 정상에 만나서 또 어떤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뭐 단기간에 이게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협상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나올 협상의 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영향이 역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중국이라고 한들 이 관세 전쟁의 여파에서 지금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중국 경제도 실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지금 최근 수치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수가 사실 이전부터 좀 내수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면서 제조업 활동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50.5로 해서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50.5로 50보다 높다가 요번에 49로 이제 경기 하강 국면,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기업, 뭐 중형기업, 소기업 다 이제 50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중국 제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에 굉장히 부담을 이미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향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상태가 계속 된다면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그래서 관세로 인한 영향이 아직 본격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2, 3분기 정도 되면은 점진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중국 경제 성장률도 늘 뭐 5% 목표를 삼았고 그 정도 돼야만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성장률이 안 되고 제조업이 경기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도 보통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수가 부족하고 또 수출도 이렇게 이제 네.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뭐 0% 아니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4월달 PMI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수출용 주문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출용. 예, 아. 수출용 주문, 신규 주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출용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예. 또 물가도 그 영향으로 뭐 구매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관세로 인한 경기의 둔화가 4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고 이게 물론 심리 지표지만은 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IMF가 이번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4%까지 낮췄거든요. 예. 3% 후반을 반올림해서 4%가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경기가 나쁘면 우려하시는 대로 고용 문제가 될 것이고 고용 문제가 되면 또 사회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도 쓰지만 인민은행이 5월 중에 정책 금리나 아니면 저 지불 준비율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낮추는 거? 낮추면서 통화 정책에서도 좀 완화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위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차원, 또 금융 완화 차원 여러 가지 대책을 중국 정부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사실 아닙니다. 미국 걱정하고 중국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4월 수출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미국만 6.8% 줄었어요. 뭐 주로 자동차 때문입니까? 주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지금 미국의 수출이 줄고 있나요? 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16.6% 감소하면서 16%나. 네,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현지 판매 실적은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하고 그런 네.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도 보이고는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관세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현지 생산을 증가시키고 선제적으로 또 재고를 확보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제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영향, 뭐 자동차, 철강 분야에 대한 25% 관세 이런 영향 그리고 또 기존의 캐즘이라고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동차 쪽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7.1% 감소하고 그리고 일반 기계도 22.6%, 반도체는 31%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인 것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는 저희가 수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길래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했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 증가했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으로 증가분이 컸는데요, 18.4%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상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체 수출이 증가하니까. 그러나 미중 관세 전쟁으로 지금 미국 수출은 직접 타격을 받는데 아까 보니까 자동차, 기계, 자동차 지금 관세가 매겨져 있고 철강도 관세가 매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도 않았는데 감소폭이 뭐 30%가 넘었네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도 관세까지 매겨지면 더 줄 것 같은 걱정이 드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그런 우려 상황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겠지만은 지금 전망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을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수출이? 그렇죠. 예. 그래요? 사실 4월 달도 시장 전망은 소폭의 마이너스 전망이었는데 3.7%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반도체나 뭐 철강, 무선통신기기 이런 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은 많이 줄었지만 이런 뭐 우리 소위 말하는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 7개가 다 이제 증가하면서 수출의 플러스로 전환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타겟된 그 관세가 지금 자동차에서 반도체, 의약품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더 부진해지고 글로벌 경제가 더 저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망이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수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같은 게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 뭐 상장 기업들 중에 수출 비중이 네. 높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음. 뭐 시장을 움직이는 게 수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볼 때는 이런 실물 부분에서의 부진이 수요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또 연준도 금리를 낮추고 또 내년도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하면 시장은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수출의 부진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고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수출인데 내수 부진은 좀처럼 지금 뭐 회복세를 보이지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관세 전쟁의 여파가 하나씩 본격화될 거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3조 8천억 원. 당초 정부가 낸 것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났는데 김 교수님 조금 좀 우리 경제에 조금 뭐 숨통을 틔우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13조 8천억 원 추경? 네, 지금 일단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제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마련한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예.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수 진작이라든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마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한데요. 미국이 수입을 줄이고 첨단 산업 위주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하는 경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나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좀 더 지금 사실 저희 경제의 리더십이 지금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제 없고 이런 것들이 경제부총리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탄핵을 것들이 당할 문제가 것 같아서 사퇴를 했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정책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사실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대한민국에 지킬 것인지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사실 뭐 크게 이런 뭐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발표될 필요도 없지만 조용하게라도 저희는 이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들이 내실 있게 다져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투자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민주당의 그 탄핵 움직임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해서 경제 사령탑도 비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고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런 상황? 이게 뭐 경제 물론 이제 새 정부가 한 달 후에 들어서지만 그 한 달 동안만이라도 선장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은 1년으로 치면 12분의 1이고 작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장이 없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예. 저 추경을 말씀을 드리면 추경, 예. 추경을 했을 때 이 추경을 100원을 쓰면 우리 GDP 경제 성장에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 보통 지금은 40원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100원을 쓰면 40원. 100원을 쓰면 네. 40원, 40% 정도, 예, 예. 0.4. 그 정도 생각이 0.4. 되는데. 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돈을 주면 예. 이게 20원 효과밖에 안 나요. 예.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대로 들어가면 네. 성장률에 뭐 100원을 쓸 때 60원, 80원의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고도 우리 경제에 진짜 필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에 요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고 추경 이름이 필수 추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느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자리도 장출하고 뭔가 투자하는데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이번 13조 8천억 원 하나하나 따져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대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지 조금 좀 면밀히 나중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재정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금융 쪽도 이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는 금통이 이달 29일 예정돼 있네요. 자, 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가 걱정 때문에 못 내리는 건지 김소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네, 지금 지난 4월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2.75%로 동결을 했었죠. 이제 예. 두 번째로 동결을 한 것인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수출 부진이라든가 이제 내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실 저희 한은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는 2%인데 지금 몇 개월째 2%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 상태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환율도 1,400원대 막 후반까지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또 어느 정도 초반까지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관세 정책이 진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도 아직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계 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부동산 있거든요. 문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29일까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켜보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려야 될까요, 안 내려야 될까요,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실인데 지금 환율이라든가 환율 이런 불안 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환율이 또 갑자기 상승할 경우에는 또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는 신중한 입장이 조금 더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조금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요. 우리 장계철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하는 금통위가 그 기준금리를 유지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환율도 걱정된다. 약간의 부동산도 조금 혹시 금리 낮추면 다시 들썩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은은 연준보다는 물가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우리 상황이고요. 4월 보니까 2.1% 2.1%고 전월 대비로는 뭐 헤드라인 봤을 때는 0.1로 좀 줄고 있어요.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좀 높아졌지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축산물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 있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도 1분기 때 역성장했잖아요. 네, 전기 대비 역성장을 했고 물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을 된다고 하면 5월 달에 금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달에?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정도 인하가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 불안 요인들이 많잖아요.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 이슈도 있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5월 달 내리고 8월 정도에 한 번 더 내리고 난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 정책은 재정의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과 8월에 2번 정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5월과 8월. 그리고 나서는 재정이 경기를 또 담당하는 그런 손바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서로 조금은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빨리 쓰고 또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잖아요. 네네. 시간적으로나 또는 재정의 여건으로서 볼 때나 추경 편성을 또 한 번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과 사실은 의견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완화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이제 환율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약간 환율에 대한 영향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몇 개월 전부터도 저는 재정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비해서 지금 마련된 안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재정의 좀 더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책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피너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비만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죠. 이제는 먹는 비만약이 그 판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안전성과 효능 면에서 주사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하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먹는 비만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제약바이오 전문가죠. 강하나 작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약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참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곧 알약 하나로 살을 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지금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죠. 지금 네. 현재 주사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GLP-1 수용체 이거를 이제 먹을 수도 있게 한다?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일단 GLP-1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식욕을 줄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식욕을 억제하고 그게 결국에는 체중을 줄이는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GLP-1 유사체는 기본적으로 펩타이드, 그러니까 고분자 기반이기 때문에 네. 알약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게 위장에서 분해가 되어서 먹는 형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 일라일릴리나 혹은 이제 중국 기업들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 바이오텍들이 알약 형태로 개발을 하는 상황에 다다랐고 물론 이제 주사제가 더 효능은 좋긴 하지만 효능은? 네, 효능은 더 좋긴 하지만 예. 알약의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먹기가 쉽죠. 편의성.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알약이 어느 정도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흡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알약 형태로도 온전하게 기능을 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네. 흡수될 수 있는 알약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네, GLP-1을 먹을 수 있게 개발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게 개발하는 게 훨씬 어려워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실패를 좀 많이 한 모양이죠, 전에? 네, 그렇죠. 이제 로슈, 암젠, 화이자 모두 화이자. 이제 어느 정도 실패를 했는데요. 아.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독성 이슈 때문에 실패를 했고, 독성이 네, 심상 실험 중에 간독성이 강하게 나와서 개발 중단을 했고요. 네. 암젠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너무 떨어져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펩타이드를 경구용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펩타이드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 투여시 흡수가 되지 않으니 효능이 떨어진다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GLP-1 유사체가 체내에서 활성을 유지하고 위장관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능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특히 최근에 발표를 한 일라일릴리나 예. 좀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꽤나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라이릴리 지금 네. 중국 기업 또 지금 위고비를 생산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도 뭔가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우선 일라이릴리는 네. 그러면 현재 임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뭐 효능, 안전성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 일라이릴리는 최근에 올포글리프론이라는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삼상, 예. 네, 여기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성인, 그중에서 이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우수하게 나왔고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3상 데이터에서 1일 평균 8%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경구용에서 가장 잘 나온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잘 나온 데이터다. 네, 먹는 맞습니다. 약 그래서 입장에서는. 일라일리가 현재로서는 경구용의 예. 1인자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신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예. 로슈가 로슈. 최근 경구용 치료제 임상 데이터도 좀 잘 안 나왔어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올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로슈의 하단에 있는 로슈의 자회사 중 하나인 주가이 제약으로부터 일라일리가 인수한 라이선스 인해온 물질이라는 점이 조금 그래요? 저는 오.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 물질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경구용 1인자가 되었고 올해 승인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는 올해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기대가. 이제 올해 비만 치료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이제 완료하고. 내년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쯤에. 네. 지금 그러면 일라이릴리와 경쟁하는 회사, 현재 개발 단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는 아까 중국 제약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노보노디스크는 어때요?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 리벨서스라고 리벨서스. 네, 그게 예. 당뇨 치료제거든요. 예.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GLP-1 유사체 경구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거를 네, 당뇨 그래서- 치료제를 받았는데. 네,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올해 승인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리벨서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 제형보다도 원료가 몇십 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음. 공복 기간이 거의 6시간 정도 지속되어야만 투여를 했을 때 효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거 상당히 좀 불편하겠네요. 6시간 정도 공복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여 복용에 있어서 이게 편의성이 대두돼야 되는 경구용에 장점은 그러면 장점이 못 좀 살리잖아요. 네, 없어지는 거 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 물론 이제 주사제가 싫으시다면 선택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리벨서스가 인기가 없는 데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회사들도 지금 뭐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학회에 가보시면요, 많은 중국 회사들이 경구용 혹은 이제 주사제형을 발표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다 초기 단계라서 뭐 눈에 띄게 보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했을 때, 제가 듣기로 이제 화이자가 지금 비만 치료제 기업들을 인수하도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인수하려고. 네, 화이자가 네. 최근 근 며칠 사이에 우리는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을 하나 인수하거나 라이선스 인을 해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먹는 약 시대가 열린다면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비만약 시장 규모는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일단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20% 이상. 네, 그만큼 다른 기술, 뭐 다른 섹터 대비 훨씬 더 성장률이 좋은 분야라는 거겠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2030년 시장 규모를 대부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대부분 글로벌 증권사들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몇몇 증권사들은 1,500억 달러 이상까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경구용이 만약에 개발이 잘 된다면 이번에 잘 된다면 네. 일반화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구용이 이게 실제 먹는 약이라는 뜻인데 먹는 비만약이라는데 이게 실제 시장에 제대로 임상시험 잘 끝내서 나온다면 내년 초쯤입니까? 나온다면?
이제 뭐 리벨서스는 이미 있었던 약이니까 뭐 어. 나온다면 연말에는 연말?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일라일리 올포글리프론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라일리 중국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국내 제약 관련 주가도 많이 오르던데 우리 제약사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가장 혹시 좀 앞서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좀 있나요? 우리 경우에는? 최근 언급이 많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D&D 파마텍이나 네. 삼천당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 기업인데 최근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경구 투여로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 오랄링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메세라라는 미국 기업에 비만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했고요. 네, 그래서 그 DD02S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경구용 GLP-1 단일 작용제인데요.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올해 중순에 뭐 중간 데이터, 이제 내년에는 최종 결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 왜 중요하냐? 화이자의 인수 상대로 좀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화이자 같아요. 인수상대로. 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세라라는 기업 그리고 이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의 특징이 경구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사제도 하는데 주사제는 뭐 이중작용제 혹은 삼중작용제까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D&D 파마텍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D&T 파마텍과 함께 또 삼천당 제약도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삼천당 제약 지금 현재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경구 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리고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리벨서스를 훨씬 더 복용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리벨서스의 제네릭 그걸 조금 더 바이오시밀러라고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좀 훨씬 더 나은 제네릭 개량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량 신약으로 리벨서스를 개발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라이선스 딜을 체결해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제약사들 말고 그런 회사들 말고 또 많은 회사가 있던데 또 요즘에 증시에서 주목을 받는 게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던데 뭐 베링거 인겔하임과 비만 치료제를 공동 뭐 개발하고 있다는 네, 뉴스가 맞습니다. 있던데요. 어떤 상황이에요?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부분 아까 GLP-1 유사체가 이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곽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물질을 활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링걸 인겔하임과 지금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임상 개발이나 이제 상업화는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계약을 할 때 논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인벤티지랩 IVL 3027의 비글 모델 그 비글 강아지 비글 모델 전임상 연구 데이터를 최근에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건데 리벨서스가 5mg을 투여했을 때 생체 이용률이 0에서 2.7%라고 한다면 이 인벤티지랩의 3027의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이 24.3%까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 특성상 흡수율이 낮은데 이걸 높여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천당 제약, 인벤티지랩, D&T 파마텍도 말씀해 주신 그 외에 우리 제약 글로벌 우리 국내 제약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네, 맞습니다. 이런 데들은 어떻습니까? 뭐 좀 제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이 기업들도 네. 각자 자기의 기술을 네. 좀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3상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삼중작용제도 이제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육 보존형 체중 감량 목표를 삼아서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육량을 지키지 못한다거든요. 근육량을 네, 근육량까지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거. 그게 이제 한미약품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GLP-1과 GIP
이중 작용제를 개발 중인데요. 이게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와 동일한 작용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개발 중이다, 국내 임상 일상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하나 작가께서 보신 여러 가지 제약사, 국내 제약사들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한 회사,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회사를 좀 꼽을 수 있어요? 최근에 뭐 D&D 파마텍도 D&D 역시 관심을 파마텍이 많이 받고 앞서가고 있다. 있고요. 네.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다들 이제 해외 기업을 통해서 임상 발표를 하고 있고 해외 기업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거나 공동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수 파트너로 이제 화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이제 올릭스의 경우에는 일라일릴리의 파트너로 올해 초에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RNA 기반, siRNA 기반으로 일라일리와 병용 투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또는 어떤 뉴스에 따라서 정말 네. 주가가 출렁인데 변동폭이 굉장히 네. 클 텐데 최근 비만 관련 주 많이 오릅니다만 혹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체적으로 너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거는 네. 조금 무리가 있다. 특히나 네. 비만 치료제는 대규모 임상을 필요시하기 때문에 네. 파트너사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FDA 승인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파트너사를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은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혹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기술 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나 혹은 경구용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부여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자체적보다는 시너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비만약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리고 비만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문가 강하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체 수출은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6% 이상 줄었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세 협상을 주의할 경제사령탑도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제부총리마저 탄핵하려 하자 사퇴한 겁니다. 한 달 후면 새 대통령이 등장하겠지만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캄캄한 터널로 빠져버렸습니다. 폭풍은 몰아치는데 선장도 없이 표류하는 난파선이 됐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